여러분, 오늘 10분 역사의 주제는 교과서 74페이지부터 77페이지에 있는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신분제가 흔들리다입니다. 조선 후기에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신분제 등의 사회적인 면도 거대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과연 어떤 방향의 변화였을지 우리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난으로 인해서 조선의 전국토가 전쟁터로 변하면서 조선의 농지가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조선의 세금량 감소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양난 이후 조선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개간 사업을 장려해서 농토를 늘리려 하였습니다. 양반들이 개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개간 정책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고 점차 농지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요렇게 말이죠. 한편 땅이 부족한 농민들은 제한된 토지 내에서 생산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모내기법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내기법은 벼를 바로 논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모판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서 벼가 어린 시절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5월 정도에 어느 정도 싹이 자라면 논에 이렇게 열을 맞추어서 딱딱 열을 지어서 심는 농사법이 모내기법이 되겠습니다. 이 모내기법은 비록 물이 모자라면 1년 농사가 아예 남는 거 없이 완전히 망한다는 그런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지만 논에 열을 맞추어서 심기 때문에 열을 벗어난 잡초를 구별하기 쉬워서 잡초를 뽑는 작업, 김매기의 노동력을 크게 절감시킬 수가 있고 추수 후 빈 논에 4, 5월 사이에 수확할 수 있는 겨울보리를 길러서 2번 농사짓는 이모작을 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즉 고위험 고수익 농사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는 모내기법을 도와줄 수 있는 물을 담는 시설, 수리시설이 대폭 증가하였고 모내기법의 성공률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내기법이 유행하며 쌀 수확량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고 벼와 보리 이모작을 통해서 농업 생산력 자체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선 후기에 모내기법이 일반화되면서 노동력을 절감한 양반 지주와 일부 농민들이 남는 노동력으로 더 넓은 농토를 경작하는 이른바 광작이 나타납니다. 광작이 유행하면서 일부 농민들은 부유한 농민, 분홍층으로 성장을 했지만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소작지마저 얻기 어려워져서 농지를 잃어버린 이러한 농민들은 도시나 광산으로 이동해서 노동력으로 돈을 벌어 살아가는 임노동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이 발달하면서 농민들이 먹기 위해 기르는 작물들이 아니라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한 작물들, 상품 작물들을 재배하는 것이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삼이나 담배, 목화, 고추나 감자 등의 채소들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선 후기의 학자 정약용은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같은 면적의 최고 등급 논에서 쌀을 키우는 것보다 이익이 10배나 된다는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편 조선 후기에는 인구 증가 및 도시 발달로 상품 구매력이 높아지면서 상공업도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특히 광해군 때 세금 제도인 공납을 개혁하기 위해서 대동법이 시행되었는데 대동법은 원래 특산물로 내던 공납을 쌀로 내게 하며 그리고 이렇게 거친 쌀로 정부가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매하겠다는 개혁 법안이었습니다. 이러자 정부에서는 대동법으로 거친 쌀을 가지고 정부의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게 되었고 이러한 정부의 조달 물품, 정부 조달 물품을 대량으로 유통하는 거대 상인, 공인이 등장하면서 거래 규모가 커지고 상업 발달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조선 초부터 서울에는 시전상인이라는 정부 허가 상인들이 존재했는데 이들은 정부 물품을 조달해주는 대가로 서울 내에서 자신들이 판매하는 이러한 물품 종류를 독점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이른바 금난전권의 금난전권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비단을 파는 선전, 면주전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시전 유기전인데 얘네 말고는 서울 내에서 이걸 팔 수가 없다는 거고 이걸 팔게 되면 난전이라고 해서 이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금난전권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개인 상인들, 자유로운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이른바 사사로운 상인들이 사상들이 성장하자 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1791년 정조에 의해서 금난전권의 폐지, 신해통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신해통공을 통해서 상업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됩니다. 또한 지방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한 또 다른 사상, 내 지역의 상인들도 성장하게 됩니다. 한강에 배를 띄워서 운송업을 주력으로 삼았던 경강상인, 의주를 거점으로 청나라 무역을 했던 의주의 만상, 개성의 인삼을 유통하고 남과 북을 이어주는 개성의 송상, 대일본 무역을 기반으로 한 동래의 내상이 그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업의 성장을 바탕으로 배가 모이는 포구가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했으며 각 지역 교통의 중심지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장시가 조선 후기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각지에 발달한 수많은 포구들과 장시들을 옮겨 다니면서 연결해주는 이동상인, 보부상도 성장을 하게 됩니다. 공업의 경우는 조선 전기에는 국가가 통제하는 관영 수공업 체제였으나 조선 후기엔 공업품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장에 내다 팔 물건을 만들기 위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민영수공업이 성장하게 됩니다. 새로운 거래 방식도 생겨나서 유행을 하게 되는데 기존엔 공업품의 수요가 많지 않아서 소규모 거래가 대부분이었으나 수요가 점차 많아지면서 상인 또는 공인이 수공업자에게 필요한 원료나 큰 자금을 미리 선불하고 물품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받는 선대제라는 방식도 유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상공업이 발달하고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화폐를 통한 거래가 늘어나게 됩니다. 조선 정부도 국가 재정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화폐 발행에 나섰으며 숙종은 상평 통보를 대량으로 발행해서 전국에 유통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화폐를 매개로 한 경제 활동이 가능해지고 널리 유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제의 발전은 조선의 신분제를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양난 이후 양반들 사이에서도 경제력과 권력에서 차이가 생기며 계층의 분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중앙에서 권력을 누리는 소수의 양반들도 존재했지만 경제력을 상실해서 향촌에서 겨우 양반 행세를 하거나 또는 아예 몰락해버린 잔반 같은 양반들이 등장을 합니다. 반면 피지배층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양반으로 신분 상승을 하려 노력했는데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양반은 군역이 면제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기도 했습니다. 조선 후기 이러한 신분 상승의 방법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은 납속책이었습니다. 양난에 시달리면서 농지가 줄어 국가 재정이 완전히 파탄난 조선 정부는 이 재정을 메꾸기 위해서 곡물이나 돈을 기부하면 그 사람을 양반으로 신분을 올려주거나 특권을 부여해주는 납속책을 실시하였고 이에 쓰이는 공명첩이 많이 발급되었습니다. 이 공명첩은 공명, 이름이 비어있다는 뜻으로 미리 양반 상승이나 특권을 부여한다는 내용들을 이렇게 써놓고 납속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름을 써주어서 바로 신분 상승을 시켜주는 문서가 공명첩이 되겠습니다. 다른 신분 상승 방법으로는 양반의 족보를 사거나 위조해서 족보를 사서 또는 족보를 위조해서 양반이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조선 후기의 학자 박지원은 자신의 저서인 양반전에서 이러한 세태를 날카롭게 풍자해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분 상승의 물결 속에서 양반의 첩의 소생들로 중인으로 묶여서 차별받던 서얼들도 신분 상승을 시도하였고 집단 상소 운동을 통해서 그들이 가진 가장 큰 차별, 관직 진출에 대한 차별의 철폐를 요구했습니다.
양난을 통해 노비 중에서도 군공을 세우거나 재산을 모아서 노비 신분을 벗어난 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임진왜란에서 활약한 또 다른 충무공 정충신 장군은 노비 출신이었으나 위험한 인물들의 지원에서 여러 번 성공해내면서 노비를 벗어나 장군이 되기도 하였고, 여러 대에 걸쳐 꾸준히 상승해서 양반이 된 자들도 생겨납니다. 요 내용은 교과서 76페이지 아래에도 있으니까 재밌는 이야기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신분 상승을 통해 점점 상민들이 사라지면서 군역 대상자가 줄어들자 조선 정부는 상민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일천즉천을 포기하고 노비 종목법, 양인과 노비가 결혼하면 자식의 신분은 어머니를 따른다는 법을 시행합니다. 이 법으로 양인이 어머니인 자들이 노비가 아니라 양인이 되게 해서 양인 자체를 늘리려 하였고, 이러한 변화 속에 1801년 순조에 의해 공노비 해방이 이루어지며 국가 소속 노비들이 해방됩니다. 이러한 조선 후기의 변화는 그래프로 살펴볼 수 있는데, 조선 후기가 점점 흐르면 흐를수록 양반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상민과 노비의 숫자가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분제의 변동으로 누구나 양반으로 행세하며 양반의 권위가 흔들리게 되자 향촌에서 양반들이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문중, 즉 가문 중심의 서원을 세워서 양반 가문, 자기 가문의 결속력을 다졌고, 부계 중심의 아버지 계통 중심의 족보를 편찬해서 서로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출신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가문끼리 모여 사는 동족마을, 집성촌도 일반화되는데, 이 집성촌은 지금까지도 그 모습들을 어느 정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향촌에서는 새롭게 양반이 된 자들이 기존에 향촌을 지배했던 원래 양반들과 경쟁하게 되면서 신향과 구향의 향촌을 놓고 벌이는 전쟁, 이른바 향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새로이 양반이 된 자들은 수령, 지방관과 결탁해서 수령을 지원하고 수령의 힘으로 구향에 대항해서 향촌 지배력을 높이려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도 향촌 통제력을 강화하려 수령 권한을 강화하면서 조선 후기 수령의 권한은 매우 강력해지게 됩니다. 이는 세도 정치 시기의 수령들이 농민 수탈과 심각한 부패를 저지르는 큰 원인이 됩니다. 이 파트의 중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확인하시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